소득이 늘어야 지갑도 열리고 돈이 돌아야 기업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제 선순환인데 오늘 경제쇼에서는 소득의 격차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앞에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했는데 예. 소득 격차가 지금 얼마나 한국 사회가 심각한 건지 이게 이 정도 나도 되는 건지 그 부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경제학을 수십 년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역대 그러니까는 중요한 경제 위기들은요. 예. 다 근본적인 원인이 소득 불평등입니다. 중요한 위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멀게는 대공황이라든가 아하. 가깝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예, 예. 학계에서 그런 위기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소득 불평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격차가 커지니까 그렇게 위기가 났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경제도 저희가 이제 평상시 잘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생태계 개념을 쓰는데요. 예. 균형이 깨지는 거죠. 아하. 균형이 예, 예. 이제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고 예. 각종 어쨌든 경제가 이 밸런스가 균형이 예. 깨지면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누적되면서 예.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 대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래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예. 이판사판이다 다 같이 그냥 망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는 건가? 뭐 그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생산되어진 것을 예. 자본주의는 그 떠받쳐줘야 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떠받쳐주는 힘이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예. 취약해지면 이제 결국 뭐냐면 그 생산되어진 것들의 가치들이 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폭락으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그 중산층이 그 아까 제가 뭐 상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30%에서 70% 그 사이 여기를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OECD에서 이제 편하게 기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균형을 하고 있죠. 예. 그럼 그 중산층이 사실은 얇아지니까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그 지금 방금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상위 30%에서 하위 30% 사이 40%의 소득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기 전에요. 국세청 우리가 이제 한나라 경제라는 것이 생산과 소비로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생산되어진 것을 국내 시장에서는 내수에 의해 가지고 가계 소비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소비인 수출로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경제 통계를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은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요. 먼저 제가 수출 지표부터 먼저 짧게 이건 저기죠.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출은 요즘 좀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언론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언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요. 반도체도 좀 나아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잠깐 할 텐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옆에 나라인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러는데 그렇죠. 대만은 이제 중소기업이 주로 이제 수출의 주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그 주요 수출 품목 그러니까 핵심 산업들이죠. 핵심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소위 말해서 석유화학이라든가요. 철강 이런 것들 13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한 75% 차지해요. 근데 이 산업들을 대개가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13대 품목의 수출이 지금 국민들은 되게 반도체가 지금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3대 수출 품목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4,610억 달러예요. 수출액이요. 23대 품목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저쪽에 그린 색깔로 보이는데 4,614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는 10년 전이죠. 거의 그러니까요. 2014년이면요. 그렇죠?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를 빼고 보면요. 예. 반도체 착시 효과가 있는데 예. 반도체가 2011년 이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월등하게 그러니까 앞서가는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을 하는데 반도체를 빼고 보게 되면요. 더 심각한 게 나머지 12대 품목이 2010년 수준입니다. 여기 화면은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반도체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게 주력 산업들인데 예. 주력 산업들이 그러니까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최소한 10년 전에서 한 13년 전으로 수준이다 하는 예.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수출이 하여튼 우리가 큰 축인데 예. 그런데 저게 지금 보면은 2023년도에 예. 크게 줄었잖아요. 예. 근데 전반기엔 줄었지만은 정부에서도 하반기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나아서 전체 2020년 평균이 좀 줄은 거지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상저하고 뭐 그래서 하반기는 좀 나아졌다라는 게 정부의 그 발표 아니었었나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언론들의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2022년도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 6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10월 달부터는요. 예. 한국 전체 수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렇지. 10월 달부터 그렇지. 했었어요. 예, 10월 그랬어요. 달부터요. 예, 예. 9월 달까지는 그래도 플러스가 유지가 됐었어요. 예, 예. 그 10월 달부터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제가 그래서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서 10월 달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한 게 예. 기저효과죠 일종이에요. 기저효과. 예. 왜 그러냐면 그 전년도가 전에가 마이너스로 워낙 돌아섰으니까는 그럴 때는 결국 뭐냐면 그렇지. 그 1년 전인 네. 2021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회복됐다면은 조금 더 회복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2월 달 지금 20일치가 나와 있는데 예. 20일치 가지고 전직에 계시는 KBS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아세요?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 2월 달 20일간에 비해서 7.8%가 하락한 걸로 이제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보도가요. 네. 관세청 20일간. 예, 20일간 수출액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업일수를 고려하면은 조업일수 때문에 이렇게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예. 조업일수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설이 있잖아요. 설 그렇지. 명절이요. 예. 근데 올해는 설 명절이 2월 달에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 달에는 그러니까는 조업일수가 올해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설 명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조업일수가 많기 때문에 7.8%가 감소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제목을 뽑고요. 그러면은 조업일수가 같은 달이 그 전년도 2022년도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도 설 명절이 2월 달에 있었었어요. 아, 그때?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럼 그거하고 딱 비교하면요. 11%나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작년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2년 10월 달부터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됐다고. 예. 그럼 작년 초에 당연히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예. 올해 그 플러스조차 안 나오다 보니까는 1월 달에 좀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작년 1월 달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해 2월 달에 이게 다시 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는 예. 조업일수 갖다 붙이는데 잘못 번지수를 짚었다 이거죠. 예? 같은 애로다가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11%나 감소했는데 예. 반도체만을 보게 되면요. 2022년도 그러니까 2월 20일간에 비해 가지고 예. 여전히 3분의 1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반도체가 여전히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워낙 많이 추락했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회복됐다는 건데 회복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이따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보게 되면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 특히 4분기 이후부터는요. 그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전쟁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많은 제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2023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작동을 했는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작년도 하반기 빠르게는 하반기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중국 자체에서. 예, 중국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려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네덜란드라든가
네덜란드가 장비의 제조 예. 대표적인 제조업체니까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그 제조 센터들이 많이 거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장비 업체들이요. 예. 싱가포르에서 대규모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에. 예, 이게 홍콩을 통해서는 어쨌든 간에요. 거기다 또 이제 미국 기업들조차도 그동안 좀 움츠리 들고 있다가 작년 4분기부터 다시 그러니까 중국, 홍콩, 마카오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같이 또 수출을 늘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역대 최고 생산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요. 반도체 생산량이?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아니,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만 예. 2022년 수준보다 아주 미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예. 한국만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더라고요. 보니까요. 통계적으로 수치를 보니까는. 잠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러면 한국만 그렇게 안 늘어난 게 예. 한국이 알아서 한국 뭐 정부나 이쪽에서 야 중국에다 는 장사하지 마 팔지 마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중국이 야 이제 한국 건 우리 안 사 니들 우리한테 그랬지 어떤 겁니까? 제가 볼때 두 개가 다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예. 큰일 났네. 둘 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국제 관계를 예. 국제 관계에서보다 사실 비즈니스 논리가 더 앞서가기 마련인데 국가 이익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는 수출을 늘리고 있어요. 수치가 나오는 거는 보게 되면요. 아니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수출을 중국에다 팔고 그러는 걸 미국 정부는 그럼 가만 놔둡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뭐 규제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이제 이런 걸 하겠지만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그런 걸 해가지고 반도체 소위 말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예. 높여가고 있으면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시장조차 줄어들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좀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지금 수출 실적에서도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전임 정부에 대해서 삼류 바보들이 그러니까 나라 망쳐놨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수출의 위기가 주력 산업의 위기가 사실 집권했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그러니까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 산업 정책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캄캄하다는 얘기고 지금 2011년이 어떤 때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세계의 교육이 위축됐다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그 첫 해가 201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준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소득 격차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출의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에서 이제 모두의 이제 국회 양경수 의원이 얘기한 통합소득을 이제 얘기했는데 먼저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통합소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반 그러니까는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국세청에 이제 소득 이제 신고를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은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연말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월 달에 주로 이루어지고 2월 달에 아마 지금 오늘 23일이다 보니까는 아마 환급 받거나 아니면 더 내거나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요. 오늘 월급날 그 25일 날 하는 날 그 기업체들은 오늘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1년 전에 소위 근로소득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들.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 혹은 사업소득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들도 뭐 투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쳐가지고 또 신고를 하죠. 종합소득 신고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게 그러니까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발표할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제 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니까는 요청하면 근로소득세 자료를 제출도 하고 종합소득세도 제출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부분적인 것들이죠.
부분적인 것들인데 전체를 보려면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게 통합을 합니다. 정리를 해요. 이게 이제 통합소득인데 네. 이게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공개됐어요. 국세청에서.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건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첫 통합소득이거든요. 이게요. 2022년께. 예. 그러면 이제 작년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나옵니다. 이맘때쯤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합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계청에 있어서의 가구소득은요. 사실과 분기별로 소득 정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응답자들이 알아서 거기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수는 떨어지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국세청 통합소득이 가장 이게 파악하기 쉬운 자료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였듯이 이게 지금 2,623만 1,458명이 소득활동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포괄하는 거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규모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를 뭐냐면은 월급 단위로 일단 환산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양경수 의원한 건 연소득을 이제 한 거고 월급 단위로 환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후 이제 세금을 띄잖아요. 국세청이 세금을 띄는 곳이니까 실제 받는 소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걸 이제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2020년도 물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통계청에 이제 물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환산을 한 겁니다. 환산을 해보면 0.1%의 월 수입이 9,016만 원이라는 겁니다. 전 월급. 이제 월 수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통합소득이니까요. 세금 떼고 나서도. 세금 떼고 나서 이게 4대 보험은 떼기 전입니다. 세금만 떼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상위 30%하고 하위 30%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렇죠? 328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120만 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 구간인 328만 원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소득은 아니잖아요. 월 328만 원. 월 328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계층들이 우리나라의 70% 여기 2,623만 명에 그러니까 70을 곱하게 되면은 0.7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2천만 명 가깝게 돼버립니다. 거의 근접하는데 70%가. 근데 이들이 328만 원 이하라는 거예요. 월 수입이. 그러면은 넉넉치 않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지. 이게 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로소득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이건 모든 소득 다 합친 겁니다. 이거요. 벌이가 없으니 300만 원밖에 월에 300만 원밖에 못 버니 삼겹살 사 먹을 돈이나 빵 사 먹을 돈이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이 힘들더라. 제가 이 자료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2022년부터 갑자기 뭐냐면은 그 가게들의 이제 그 소비 지출 있잖아요. 소비 지출에서 가게가 그래서 병원비 같은 경우는 아파서 병원비 어떻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줄일 수 없는 걸 빼놓고 소위 그러니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주류 음료라든가 그다음에 주류 담배 그다음에 옷 입고 신발 신고 하는 이런 소비들이요. 이게 2022년 3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줄어들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한국은행 통계를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그래서 이 소득을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근데 이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 잠시 후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중산층 소득이 굉장히 취약하다. 70%가 그다음에 상위 10%도 봐보세요. 상위 10%가 600만 원이에요. 602만 원. 602만 원이 본인이 그러니까는 사실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 벌어가지고요. 되게 자기 중산층이라고 정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하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4대 보험 떼기 전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 중에서 7, 80%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쓸 여유가 돈 쓸 여유가요. 돈 쓸 여유가. 거기다가 많은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 이상만 한 달에 한 1,300만 원 이상 버는 저기로 보면 한 1,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만 좀 여유가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삼겹살을 사 먹어봤자 얼마나 사 먹겠느냐. 이분들은 기존에도 다 자기 소비하고 싶은 걸 다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별 영향을 안 받아요. 삼겹살을 한 번 먹을 걸 10번 먹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10사람이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일반 그러니까 내수업종들을 감당하는 뒷받침하는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소득이 너무 취약하다 이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이게 현실이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지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뭘 해먹고도 살기 힘듭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가게들이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 통계를 보여주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여를 한 부분은 이 자료인데 예. 이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2017년부터 예.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문재인 정부 5년입니다. 소위 말해서요.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천천히 이게 한번 얘기해 이제 주세요.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예. 아까 2,062만 명 이 수치를 그 소득자. 낸 겁니다. 예, 열등분으로요. 그러니까 열등분을, 10분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상위 10%가 1분이고 예. 하위 10%가 10분이고 이렇게 예. 이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1분위가 저 파란색 쪽이 예. 저게 이제 윤석열 정부 첫 해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분포도예요. 파란색으로 박스 해놓은 게요. 따라가지 못하겠어 갖고 제가 예. 맞는 건지 예. 요 파란 거. 예, 파란색으로 박스 한 게. 여기가 그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첫 저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가 상위 10%입니다. 맨 위에가 예, 963만 원. 1분이 예, 1분이. 예. 이게 963만 원이에요. 963만 원. 근데 그 963만 원이 언제 때하고 비슷한 걸 한번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20년하고 2021년 사이잖아요. 953에서 900 요 사이 요 예, 쯤 요 되네. 제가 그래서 빨간 박스를 해놓은 곳이 그때로 지금 돌아갔다 이거예요. 아, 그때로 이제 소득이 줄었다 이거지. 그렇죠. 1분이 더 줄었네 그러면. 그렇죠. 예. 0.1% 줄었습니다, 사실은요. 예. 양경수 의원이 그거를 발표하는데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2, 3분위를 보게 되면은 2019년에서 20년으로 내려가잖아요. 불편하시면 최 교수님도 나오셔도 돼. 뭐 저까지 여기 이제 그 밑에가 이제 2분이죠. 상위 예. 10%에서 20% 사이요. 497만 원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분위가 369만 원이고 여기도 다 이때로 줄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이게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예. 이거 2019년, 20년 사이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아, 지금 최 교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예. 하위로 소득이 적을수록 예. 더 많이 더 후퇴가 후퇴했다. 그러니까 예. 과거로. 여기 제일 밑에 하위 20%는 봐보세요. 2017년, 18년으로 들어갔어요. 예. 거기 계시면 카메라에서 안 보여. 예. 조금 옆쪽으로. 예. 예. 예? 아, 이 하위 제일 하위는 10분위는 예. 2017년, 18년 이때로 돌아갔잖아요. 8, 9년 전으로 돌아갔다. 예. 아니 상위도 물론 줄긴 줄었네 보니까. 전체 계층이 다 줄었다는 게 첫째 특징이고요. 저는 상위 계층은 늘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다 줄었는데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많이 줄었다. 예. 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기 이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고 예. 그럼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또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보게 되면은요. 예. 그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일자리들도 일자리가 일단 줄어들잖아요. 타격을 그렇지. 입잖아요. 경기가 후퇴되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죠. 저기 이제 하위 20%에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고령층들이 또 사실 있어요. 예. 고령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없는 거죠. 예. 일이 없고 그런 그러니까 거고. 더 줄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에 포함되는 계층들도 많이 예.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다는 게 이걸 보게 되면은 예.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가 딱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 일자리 많이 늘렸다 그런데 그 주로 이제 고령층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그런 뉴스 제가 많이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럼 일자리가 그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3분기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3분기부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에 예. 90% 이상은 많을 때는 130%, 140%까지 차지하는데 그렇지. 예. 취업자 증가에 그러니까 90% 이상은 60세 이상입니다. 예. 네, 차지해요. 청년층은 계속 줄었어요. 그렇지. 예, 줄었어요. 예. 이게 특징인데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산업 기반의 붕괴하고 맞물려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산업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만드는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산업을 먼저 소개를 했던 것인데 그럼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주변에도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일자리 보게 되면요. 나이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유형도 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예.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그러니까는 15시간 이내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 넘지 않도록 그리고 1년에 10달이 넘지 않도록 이런 이제 단기 일자리들을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작년 연말에 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취업자 증가분이요. 그러다가 1년 따라 다시 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되어지게 되면은 예. 좀 올라가지고 예산이 고갈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1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예. 소위 말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아, 1년을 채우면은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실제로 그래요. 1년을 가게 되면 퇴직금 줘야 돼요. 한 달분.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씩 고용을 하고 그래요. 퇴직금 안 주려고. 지자체들에서. 예. 참. 예? 근데 어쨌든간에 그것도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그 이제 어쨌든간에 돈 수입에 좀 도움이 되고 예. 하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해봤자 그렇지. 크게 뭔 이 도움이 경기 부양에 되겠냐,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득 지표를 딱 보고 나니까 제가 자영업자나 내수가 왜 죽었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쓸 돈이 버는 돈이 없으니 쓸 돈이 삼겹살 사 먹을 돈, 빵 사 먹을 돈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걸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냐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물가 상승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올려도 할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했듯이 먹고 입고 쓰고 이런 데서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거를 줄이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했 저도 그러니까 참 그게 답답해요.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들 좀 잘 살게 되면은 표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방법은 간단한데 왜 부자들만 이렇게 깎아주고 그 돈을 차라리 서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준 미국처럼 직접 지갑에다 돈을 꽂아주든가 그렇게 하면은 정부 여당에서 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할까? 왜 굳이 부자들을 갖다 깎아주면서 이게 다 서민들 위하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라고 왜 할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아니 그 어느 분이 그랬더라. 국가인재개발원인가?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자산이 60억 이상 자산인데 300만 원짜리 백을 그걸 받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시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부자들이 더 지속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요? 이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증가만 할 뿐이지 줄어들지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수십억 이상만 있어도 매년 그러니까 그 이자 소득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증가하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있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 300만 원 그게 아니 돈이 부자라도 돈이 축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니까요. 여사로 썼어요. 그거 안 붙이면 큰일 나요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정부는 그러니까는 부자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으시는 분들인 거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거는 최 교수님 그 분석이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기올백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걸 왜 탐을 내겠느냐. 그 신상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돈이 암만 많아도 저 신상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욕심이 많은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그걸 자기 돈으로 사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더 선호한다니까요. 그거는. 하여간 그 얘기는 계속하면 막 식은땀 남아. 그래요? 세상이 뭐 이렇게 돼갖고. 자 그런데 지금 격차가 지금 그렇다는 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저소득층의 수입이 더 줄어서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수준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1% 정도까지만 빼놓고는 1%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층들은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생활비들 자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유가 없는 층들이에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수가 그러니까는 자꾸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목을 매는 거고 기업들은. 내수가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건 만들어도 그렇지. 국내 시장에다가는 팔아먹기 힘드니까는 수출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진행됐는데 최근에 근데 이게 이 소득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지난 그러니까 이게 외환위기 때 빼놓고 다 계속 올라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쫙 이렇게 본 걸 처음 봤을 텐데 규모가 의외로 그러니까 적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이 작년도에 월급 기준으로 해서 206만 원입니다. 206만 원이 월급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하게 되면 저기 한번 봐보세요. 206만 원이 저기 191만 원 6분위까지가 191만 원뿐이 안 돼요.
6분위가 191만 원이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월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위 40% 계층 그러면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입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뉴스 보면은 작년에 어쨌든 법인세 양도세 다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수 펑크가 지금 뭐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근로소득세는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저거하고 다 줄었는데 소득이 줄었는데 물론 저건 통합소득이지만은 근로소득세는 그 중에 한 부분일 거잖아요. 근로소득세는 왜 더 늘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했잖아요. 이게 실질 세후 수입입니다. 그렇지. 물가를. 근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명목소득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근로소득 세금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명목으로는. 근로소득세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죠. 그냥 그렇죠. 임금만 올라가면 그렇죠. 그 절대값에 대해서 무조건 세율을.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정부가 정부 부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플레이션 유발시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임금이 그러니까는 줄이기는 쉽지 않고 하여간 뭐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비례해 가지고 세금도 올라가는 거니까는 세율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는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그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소득세 비중이 크게 올라와 버렸어요. 법인세 비중 확 떨어지고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 역할이 비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당연히죠.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그런 통계를 보게 되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예전에 그 드라마 어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 이름을 까먹고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세상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너 같은 사람이 있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 부류가 따로 있다.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 있었어. 그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면은 아니 그럼 그 직장인들 소득세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원래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을 안 올려주면 그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올려주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든 건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 말고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도 물가에 비례해서 좀 이렇게 그 소득세를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간헐적으로 가끔 나오지요. 그 더 글로리네. 그저 제목 글로리에서 나왔어요. 더 글로리에. 그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정부 재정 당국이 싫죠. 그렇게 하면은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이 가뜩이나 다른 것도 지금도 없는데 근로소득세마저 줄어드니까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지 그러면. 그 뭐 사람들 국민 생각합니까? 자기 정부부터 또 재정 관리부터 더 하지. 그런 이유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아니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좀 그 얘기가 한번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세를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되지 않느냐. 물가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연동해서 근로소득세 세율을 정해버리면은 국가 다 파탄 난다. 일단 안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먼저 좀 더 내게끔 소득을 세금 세수를 좀 넓게 해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 얘기도 그럴듯한데. 그 얘기를 심지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 사람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요. 홍 기자님도 평생 월급쟁이 생활 했으니까는 아시겠지만은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연말정산도 다 그렇게 공제받는 공제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투입한 비용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비용 처리요. 인적 공제라는 건 뭐냐면 노동력이 재생산돼야 되잖아요. 세대를 이어서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도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요. 비용 처리 기업들 세금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수입에서 비용 처리해주고 하잖아요. 똑같 비슷한 겁니다. 공제라는 것이요. 정당한 저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제를 우리가 직장 가기 위해서
저기 저 교통비 저기 해서 가고 이러다니까 이거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예. 빼줘야죠. 그러니까요. 버는 돈에서.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가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라는 것부터 일단 시작되잖아요. 그렇지. 1인당 그러니까 얼마치가 예, 예. 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소득이 워낙 밑에 있는 사람 적은 사람들은 공제받고 나면은 세금 낼 돈이 안 돼요. 아. 그럼 만약에 이분들한테 과세를 하려면요. 그 위에 사람들도 가는 세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제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더 낼래?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공제되는 것이 자기 소득에서 그러니까 공제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별로 없었을 정도로 소득이 예.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소득이 굉장히 취약하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전에 소개했듯이 사회소득을 그러니까는 예. 적용을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사회소득 배당세를 그러니까는 더 걷어가 지금 내는 세율대로 걷어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거죠. 훨씬 더. 예? 그걸 지금 공제율을 없애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 신용카드 공제율 올리기만 좀 조정만 하더라도 뭐 월급쟁이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공제율을 밑에 한 40%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세금 내게 공제를 바뀌게 되면요. 그 위엔 다 영향받죠 뭘. 그 위엔 더 많이 내야 되는. 예, 더 많이 내야 돼요. 중산층들 특히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듣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 소득자 중에서 30%는 세금 이거 안 낸다. 그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고 그러니까 30%는 안 내준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제도적으로 그게 이렇게 발생되지는 거예요. 어차피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 공제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다 공제 받으면 세금 낼 그렇죠. 소득이 안 되는데 예. 이걸 갖다 만약 감안을 안 하면 더 위에 있는 계층들은 더 많이 내야 된다. 공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오늘 그래서 격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사회가 점점 그 격차가 더 최근 들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뭐 7, 8년, 9년 전으로 지금 소득이 아래층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 로버트 라이시라고 미국의 클린턴 노동부 장관 그 경제학자 예.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참 책 그렇게 많이 읽는 편도 아닌데 이것도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는데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도 따져보니까 이게 소득 간의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져서 더 이상 그 사회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을 때 다 같이 망하자 해서 이제 대공황이 터졌던 거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터졌던 거다. 그래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게 그 책의 제목이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그분이 말했었나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금융위기로 다 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같이 망하자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옛날에는 그 격차가 벌어져서 더 이상 그 사회가 그걸 포용하지 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다 같이 망했던 거다. 그래서 옛날에 막 단두대 세워놓고 막 하고 그런 것도 그렇죠. 민중들의 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다. 그런데 요즘이야 그런 혁명이 가능한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경제적으로 위기가 그렇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거다.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은 위기는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게 그분의 이제 책이었었거든요. 이렇게 격차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은 그런 경제적인 그 위기 다 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같이 망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정서가 꽤 있다고 봐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수십 년 전에도 예. 제가 젊었을 때도 보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들었었어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니까요. 그렇지.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보게 되면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두 가지 부류로 하는데 한 분들은 한 그룹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이게 희망이 안 보인다. 완전히 이건 붕괴까지 갈 거다.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역대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이렇게 해봤지만은 별 큰 차이가 개선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는 이 기득권층들의 이 반발로 인해 가지고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 왕조 말기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혁을 하려는 게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뭐 역성혁명이라든가 이런 밀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어났듯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예. 꽤 많은데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요. 이게 많아졌어. 그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그 체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체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아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도저히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내가 그렇죠.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출산 파업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출산 파업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왜 내 새끼 나가지고 남의 노비로 노예로 할 걸 난 낳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정권 첫 텐데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계산했었어요. 그 부모의 소득하고 자녀의 그러니까는 이 계층 결정하고 이거 추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드려요. 수십 년간을요. 그러니까 상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소득,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 이거 했더니 한 88%가 됐어요. 하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하위 10%로 살 확률. 그것도 한 88%가 비슷하게 나왔고.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그때 나왔고. 예, 중간에는 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줄어드는데 상하위 10%를 보게 되면 지금 그게 10년 전이잖아요. 지금 거기서 더하면 더했지 또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그러니까 상하위만 보게 되면은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물림되고 세습화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2013년 바로 직전 될 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금수저 용어가 그럼 젊은이들이 통계를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거죠. 자기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경제학자들은 그걸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아까 이제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요. 그나마 성장이 균등하게 배분은 안 되더라도 대부분이 혜택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해 1.36%였습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게 되면요. 평균에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1.36%가 모든 국민이 1.36%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평균 소득을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소득을 보게 되면은 한 65%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 상위 35% 정도가 평균의 값입니다. 상위 35%가. 네, 중간값이 아니라는 얘기. 중간값하고 평균값은 다른 거잖아요. 중위값하고 평균값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과반수 이상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더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요. 실제로 2020년도에 그렇죠. 확인된 거예요. 그렇지. 확인된 거야.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워낙 소득이 적은 데다가 거기다 줄어들어? 그러면 이거는 견디기 힘들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해서 몇 해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뭐 동학 혁명이나 그런 밀란으로다가 그게 표출이 됐지만 요즘이야 뭐 현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 같이 경제적으로 다 같이 망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 그게 있는 게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인 거거든요. 정치의 역할이고요. 그게 얼마나 포용적인 국가냐 착취적인 국가냐로 그게 대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소득의 불평등을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심각한 거는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득의 격차보다 자산의 격차가 진짜 이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부모가 얼마나 금수저로 내가 태어났느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정부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합니다. 제가 정부를 일부러 좀 이렇게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자산의 격차만 부동산으로만 이걸 갖다가 해서 이게 어쨌든 특정한 계층에만 유리한 정책인데 왜 이쪽으로만 자꾸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참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 홍 의원님이 답답해 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의 속성을 이해를 하면요.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홍사훈 경제쇼의 타이틀이 민주적 자본주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한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바퀴 가지고 굴러가는데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라는. 예. 근데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인 1표가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예.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걸 제가 평생 공부하면서 이제 도달한 건데. 예. 근데 이제 이걸 봐보세요. 자산 불평등을 얘기했잖아요. 예. 자산하고요, 소득하고 우리 경제학 가르칠 때 학생들 처음 가르치면 1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저량 개념이라는 거고 유량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이라는 것은 저장된 양이라는 얘기고 유량이라는 것은 흘러 들어가고 나갔다는 건데 소득이라는 것은요. 유량 개념이고 그렇지. 자산은 저량 개념이라고 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게 되면은 예. 그걸 아껴 써가지고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저축된 것을 그러니까 모으게 되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나 자산이라는 것은 저장되어지는 잠깐 축적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소득이라는 건 소비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출되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대물림하고 싶은 욕망도 있거든요. 그렇지. 예. 대물림하고 싶은 예. 욕망인데 대물림의 기본이 바로 뭡니까? 자산이죠. 예.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은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이게 그 경제력을 대물림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물림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되게 되면은 경제력이 대물림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신분도 대물림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신분적으로 대물림되게 되는 거는 과거 봉건제 사회죠, 뭐. 예. 신봉건제 사회죠. 우리가 봉건제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하고 커다란 장단점을 얘기할 때 사회 유동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고 예. 전통적인 사회는 자기가 혈통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요. 근데 대물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가 그러니까 진보나 발전이 저체가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자산을 계속해서 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축적하는데 이게 유리하게 사회의 게임을 바꿉니다. 그걸로 게임을 바꾸려고 그렇지.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데 여기 화면을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학은 돈의 흐름과 돈의 배분을 연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실제 그렇잖아요. 돈을 예. 가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주요 지표가 있는데 이 작가가 저거는 빼놨네. 저 재정은 제가 말로 갈게요. 돈이 되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찍어낸 돈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순환을 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큰 돈이 뭐냐면은 미래의 돈을 땡겨서 쓰는 게 있습니다. 가압을 해서 쓰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부채입니다. 그렇죠. 부채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은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산이 부동산 자산 중심이니까요. 이게 지난 30년 사이에 한 2,500조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증가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GDP는 그러니까 1,725조. 땀 흘려서 일하는 쪽에서 가치를 만드는 게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화량은 한 400조 정도 증가했으니까는 통화량 증가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땀 흘려 일한 곳으로 간 거예요. 예? 돈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잔뜩 정부가 찍어내긴 했어. 한국은행이 이만큼 찍어냈는데 이 돈이 한 3분의 1만 열심히 일해서 성실한 사람들이 저축해서 그 돈으로다가 뭘 늘리고 집을 사고 어쨌든 요로 3분의 1만 가고 나머지 3분의 1이 전부 다 그렇죠. 투기로 갔다 이거죠. 자산 시장으로 가죠. 근데 이제 그 자산 시장을 저 떠받치기 위해서 저게 현재의 돈이고 미래의 돈이 그러니까 부채인 거예요. 이거요? 부채가 5,200조 원이나 증가했어. 30년 동안에요. 통화량보다 더 증가했네. 더 증가했죠. 그럴 수 있지. 우리 가계부채 엄청 증가했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이 부채를 냈을 때 차입을 했을 때 투자를 하기 위한 걸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자산 가치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의 대부분 자원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왜 그럼 저쪽으로 돈이 많이 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예.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말씀하십시오.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시장 이 돈을 많이 다루는 이 영역은 시장에서 결국 뭐냐면 재벌 자본. 예. 그다음에 뭐냐면은 금융 자본이거든요. 예. 재벌 회사들 치고 건설에서 한두 개 없는 회사 없잖아요. 그렇지. 예. 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금융을 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예. 거래는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한 3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카르텔이 예. 만들어져서 모든 돈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돈의 대부분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블랙홀이 되어왔던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과서에도 돼 있지만은 주택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증가하거나 예. 이럴 때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다 깨졌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예, 예. 깨진 상태에서도 이게 쭉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부채를 미래소득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가계부채 증가를 가지고 부동산 이 모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동원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를 그렇게 동원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빚값 내라고 이자 예. 돈 내느라고. 그래서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장률을 줄어들이게 되고 가계소득을 또 줄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인구 감소까지 이렇게 그렇지. 이어지고 그러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주택 시장의 가장 그 원천적인 그 근간인 소득과 성장과 그다음에 인구 이익 기반을 파괴시킨 거라고요, 지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자해 행위를 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부동산 자산의 욕망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전에 예. 최 교수님이 그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통화에 돈을 찍어내는데 이게 이쪽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부로다가 가지 않고 전부 다 이 부동산으로 다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잔뜩 돈을 그렇죠. 이자가 비싸면은 절대로 이렇게 그 돈 빚내지 못합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지머니, 초저금리 이게 선이야. 1% 막 0%대로다가 이자를 낮게 해주니까 마음대로 은행에서 돈 빌어다 써. 이거 갖고 뭐 집 사고 주식 사고 해. 그래도 부담 없어. 이자 돈. 그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안 된 거거든요.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도 약해지게 되는. 이게 그럼 맞는 거냐?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고금리는 악이고 저금리는 선이다.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언젠가부터 박혀 있거든요. 왜냐 고금리 하니까는 이 부동산 투기 못 한다. 아니 고금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 받아서 그거로다 은행에 막말로 10% 이자 받아서 1년에 10%씩 이자 받아서 그 돈으로다가 자산을 축적하면은 그 돈으로 이제 집 사고 뭐 주식 사고 하면 되는 거지. 만약 10% 이자면은 이렇게 빚내서 도저히 투기 못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10% 이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저금리의 역설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지머니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부담이 없어. 그 돈으로다가 하니까는 야 내가 은행에서 10억 빌려갖고 주식 사서 코인 사서 집에 투기해서 나 30억 벌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만 바보였네. 열심히 일한 나만 바보였네. 이게 제대로 된 사회겠냐고 이게. 그렇죠. 언제까지 이 사회에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 통화 정책을 비롯해 가지고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를 그러니까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책들은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도 작년 1월 달에 마지막 올리고 나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부담이 된다 이 얘기를 공개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금융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떠받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돈의 힘이 시장의 힘이 이게 그러니까는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는 시스템과 제도가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또 나왔지만 이거 시간이 조금 오바됐긴 했지만 조금만 더 하시죠 뭐. 작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그거 나온 거 하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다 어쨌든 서민들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싸게 정책금융으로다가 이자 뭐 싸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상환금 비율 그 마지막 보루까지 이건 다 예외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총부 DSR이라는 게 빚 내도 좋은데 당신 소득에 맞게끔 갚을 능력만큼만 빚을 내라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 예외를 시켜줘 버렸거든. 빚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최대한 땡겨라. 그래서 집 사라.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그 수십 년간 저렇게 하면서 국민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주택자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요. 유주택자가 한 55% 정도 되고 무주택자가 한 45% 되고 그러니까 거의 반반씩이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살 집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집값 떨어지는 거 가지고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는 지난 수십 년간에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무리가 되든 어쨌든 간에 막 빚을 내가지고 어쨌든 집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은 참 착잡하고 그러죠. 예? 그렇죠. 가뜩이나 소득도 안 올라가고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노후의 지금 유일한 저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들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 정치가 이걸 제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서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이게 내가 이제 늪이라는데 늪에 이제니까는 이게 전체 사회가 이 부동산에 그러니까 완전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게 천년 만년 버틴다면 뭐 그래도 한번 뭐 가보겠다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이거 버티는 게 임계점에 왔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길면 안 되는데 계산이. 아니 2022년 저 국민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2022년 2분기를 정점을 찍고 나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국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1년 4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 집값 꺾이는 거를 막으려면은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가계부채보다 167조 원이 더 투입돼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25년간의 주택 가격의 흐름을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167조 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작년에 특례론이 한 뭐 40조 정도 이렇게 되고 올해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경우는 30조 채 안 되잖아요. 32조라고 그러던데. 뭐 근데 거기에 더더라 이제 신규 주택은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그 동규모가 좀 안 되는 거예요. 167조에 된다. 167조를 못 메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어차피 마중물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마중물 효과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167조가 되려면은 GDP 대비 10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GDP 대비 109% 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이 가계부채가 이게 견딜 수가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그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뭐 한참 지금 그렇습니까? 끝날 시간 넘겼어 지금. 유튜브 방송이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거를 구명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산을 이렇게 인질로 잡혔는가를 제가 그 베스트셀러 지금 베스트셀러 된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에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문제가 될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